폐지를 주어 하루 10,000원을 겨우 버는 72살 전직 CEO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와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한 노인이 어느 날 우연히 주운 복권 한 장으로 40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 파격적인 복수극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노인은 거액의 당첨금으로 자신을 버린 아들을 철저히 몰락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복수를 눈앞에 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며 쓰레기들을 이리저리 날려보냈어요. 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한 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를 더 굽히며 플라스틱 병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정만식은 7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재빠른 손놀림으로 병을 자루에 넣었어요. 찢어진 장갑 사이로 그의 손가락은 이미 붉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오늘도 최소한 10,000원어치는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정만식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그가 이렇게 폐지를 줍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1년 전 오늘 그는 아들 정태수와 며느리 서지현에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저희도 더는 힘들어요. 서지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말과 함께 손주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그 순간 정만식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안 사는 거예요? 손자 윤호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던 그날 정만식은 평생 모아온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죠. 단지 회사를 잃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수레를 끌며 다음 골목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추위에 마비된 손가락으로 수레를 밀어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조금 더 모아야지. 골목을 돌아 나온 정만식의 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정태수의 집이 있었어요. 30층 건물의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정만식이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회사를 빼앗아 얻은 집이었죠. 정만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불이 켜진 집은 없었어요. 모두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시간.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죠.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지,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태수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정만식은 어깨를 움츠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생생했습니다. 도장을 빼앗기고 회사를 넘겼던 날 아들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배신자가 아닌 적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만식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하창고에서 썩은 밥을 먹으며 지냈던 날들, 손주들 앞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던 수치심. 그 모든 기억이 정만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폐지 있으세요? 앞서가던 다른 노인의 목소리에 정만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였지만 정만식은 늘 혼자 다녔어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생존이었으니까요.
다 가져가세요. 전 저쪽으로 갈 테니. 정만식은 손짓으로 양보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뒷모습에서 노인이 고맙다는 말을 전했지만 정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만식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복수도 회복도 없는 그저 생존만을 위한 하루. 그는 수레를 끌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도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속에 담긴 응어리는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대표였던 사나이가 이제는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만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오전 8시 정만식은 재활용센터에 모아온 폐지와 빈 병들을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된 분류 작업 끝에 그가 받은 돈은 고작 8,000원이었어요. 어제보다 2,000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만식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재활용센터 주인 박 씨가 건넨 말에 정만식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후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죠. 내일 뵐게요. 정만식은 인사를 남기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가 그에게 남은 전부였죠. 가는 길에 정만식은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라면 2개와 계란 1판을 샀어요. 이게 그가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만식은 그런 시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컨테이너로 돌아온 정만식은 좁은 공간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4평 남짓한 이 컨테이너는 공사장 인부들이 쓰다 버린 것을 그가 고쳐서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얼어붙고 여름이면 찜통이 되는 이곳이 그의 현재 삶이었습니다. 정만식은 낡은 전기버너 위에 라면 하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그의 회사 만성전자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정만식은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떠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살렸죠. 그 시절이 어땠는데? 정만식은 중얼거리며 라면을 저었습니다.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들 정태수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유능했고 회사는 번창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 서지현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식업체 출신의 그녀는 명품과 체면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자였어요. 그녀의 등장 이후 아들 정태수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를 제게 넘겨주세요. 아버지께선 충분히 일하셨어요. 그날 정태수의 말이 얼마나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정만식은 60살의 나이에 아들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넘겨주었어요. 법적 권한, 인감도장, 회사 경영권까지. 그리고 단 3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만식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아들은 그를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도 내쫓겼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정만식은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았어요.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덮었지만 가슴속의 차가움은 녹지 않았습니다. 윤호, 다인,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윤호는 한때 그를 무척 따랐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낚시를 가곤 했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다인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윤호는 그를 모른 척했어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던 아이의 차가운 눈빛이 정만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윤호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만식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만식에게는 더 이상 삶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시간만 남아 있었죠. 정만식은 침대 밑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설립 기념식, 아들의 대학 졸업식, 손주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정만식은 앨범을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봤자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정만식은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오늘도 최소한 10,000원은 벌어야 내일의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그의 등은 더 구부정해졌고 걸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만식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만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문경호가 그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에게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이거 좀 드세요. 아내가 만든 김밥입니다. 문경호가 건넨 도시락통을 정만식은 고맙게 받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경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손주 다인이가 할아버지에게 꼭 전해달래요. 정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이의 그림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몰래 그렸어요. 사랑해요. 단순한 글씨와 그림이었지만 정만식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다인이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문씨. 1년 만에 처음으로 정만식의 입에서 진심 어린 말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서리가 내린 골목길, 정만식은 여느 때와 같이 폐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운이 좋으면 15,000원은 벌 수 있을까? 정만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어제 손녀 다인이의 편지를 받고 난 후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어요. 적어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바람이었죠. 정만식은 낡은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정만식은 몸을 숙여 종이를 주웠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새벽녘의 골목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이를 자세히 보니 복권이었어요. 누군가 구입했다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어야 하나? 정만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인을 찾을 방법도 없었고 바람에 날아온 것을 주운 것뿐이었죠. 그는 천천히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자.
그날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재활용센터에 폐지를 팔아 12,000원을 받은 정만식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보다 4,000원이나 더 번 셈이었으니까요. 그는 가는 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라면 5개와 계란 1판, 그리고 오랜만에 소주 1병을 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가 봐요. 소주까지 사시고. 슈퍼마켓 주인의 말에 정만식은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다인이의 편지 덕분이겠죠. 컨테이너로 돌아온 정만식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소주 1잔을 따랐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복권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침에 주운 복권이 생각났어요. 맞아, 이거 확인해 볼까? 정만식은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당첨 번호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번호는 123. 정만식은 무심코 복권과 당첨 번호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놀랍게도 숫자들이 하나하나 일치해 나갔어요. 이게 말이 돼? 정만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완벽한 일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숫자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어요. 1등. 1등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송에서는 1등 당첨금이 40억 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40억. 그 숫자가 정만식의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했던가요? 정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게 세상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정만식의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좌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복수의 가능성. 정만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소주병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끔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편안한 노후? 아니, 그것은 이미 아들이 빼앗아간 후였죠. 이제 정만식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이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같이 느껴볼 차례다. 정만식은 복권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요. 그날 밤 정만식은 오랜만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회사의 사장이었고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은 곧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멸시,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 정만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었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복권 당첨금 40억. 그 돈이면 아들의 회사도 그 집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아니, 단순히 되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만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가 겪은 고통, 이제 너희 차례다. 정만식은 계획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 둘째, 아들 회사의 주요 거래처를 한 명씩 만나본다. 셋째, 회사 건물을 은밀히 매입한다. 넷째,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정만식은 여전히 계획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사나이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정만식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날이었죠. 복권을 손에 쥔 채 정만식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세상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을 거야.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 정만식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컨테이너에서 지냈고 가끔씩 폐지를 줍는 척하며 아들 회사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의 눈빛이었어요. 이제 그 눈에는 희망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김 변호사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정만식은 새로 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은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기업법 전문 변호사 김준호는 과거 그의 회사와 거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정 사장님. 일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정만식은 빛바랜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10년도 더 된 양복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맞춘 양복이었거든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죠. 자, 이제 시작이다. 정만식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동안 폐지 줍는 노인으로 살아온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정만식은 김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김 변호사, 내가 원하는 건 아들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네. 법적으로 문제없이 말이야. 김준호는 잠시 정만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아드님 회사의 현 상황부터 파악해봐야겠군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만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네. 비용은 문제없어.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정만식은 특정 목적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했어요. 복수를 위한 자금이었죠. 40억 중 30억을 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돈으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아니, 더 많은 걸 뺏어올 거야. 저녁이 되자 정만식은 다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야 했어요. 특히 아들 정태수와 며느리 서지연은 더욱 그랬죠. 컨테이너에 돌아온 정만식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 구입한 고급 노트북이었어요. 그는 아들 회사 태성전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회사 연역, 주요 사업, 그리고 임원진 소개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구나. 정만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역사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정태수가 회사를 세운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만식은 메모장을 꺼내 태성전자의 주요 거래처 목록을 작성했어요. 예전에 그가 관계를 맺었던 회사들이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대양전자. 그의 오랜 친구 박민호가 운영하는 회사였죠. 민호야, 내가 첫 번째 카드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만식은 평소처럼 폐지를 줍는 척하며 아들 회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회사 건물이 아닌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누가 언제 출근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어디로 가는지까지. 저 사람이 구매팀장인가?
정만식은 구매팀장으로 보이는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내부 정보가 필요했어요. 구매팀장이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지 확인한 후 정만식은 빠르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정만식은 구매팀장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구매팀장이 그것을 주었죠.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정만식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구매팀장은 신분증을 건네며 잠시 정만식을 바라봤어요. 혹시 정만식 사장님 아니세요? 정만식은 놀란 척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만. 구매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는 태성전자 구매팀장 윤재철입니다.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군요. 아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요. 윤재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정만식은 미소 지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옛날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윤재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정만식의 계획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단계였죠. 저녁이 되자 정만식은 오랜 친구 박민호를 만났습니다. 대양전자의 사장인 박민호는 정만식이 어려울 때도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만식이, 정말 너였구나. 살아있었네. 박민호는 정만식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만식은 자신의 계획 일부를 박민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내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 태성전자와의 거래를 중단해 줄 수 있겠나? 박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내가 부탁한다면 방법을 찾아보지.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내가 복수하는 건 정당한 권리야. 컨테이너로 돌아온 정만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복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태수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같이 돌려받게 될 거다. 정만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완벽한 파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도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정만식의 복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여전히 초라한 차림으로 아들 회사 주변을 배회하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그의 계획이 실행될 시간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거래처 인수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만식은 사무실에 앉아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의 계획 중 첫 번째는 아들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인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말이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양전자와 한성부품 2곳의 인수가 완료되었고 3곳이 더 협상 중입니다. 정만식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최근 임대한 오피스는 아들의 회사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이었어요. 10년 동안 그가 일궈온 회사 정태수가 순식간에 빼앗아간 그 회사를 매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좀 어떠신가, 정 사장님? 비서로 고용한 젊은 여성 이미영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정만식의 상황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만식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력자였죠. 점점 좋아지고 있네, 미영 씨. 오늘 점심에는 우리가 인수한 거래처 사장들과 만남이 있지?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2시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정만식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만식이 인수한 두 회사의 사장들과 함께였어요. 그들에게 정만식은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강력한 사업가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제 계획은 간단합니다. 태성전자와의 거래 조건을 즉시 변경해 주십시오. 가격은 30% 인상, 납기일은 20% 단축입니다. 대양전자 사장 박민호가 우려를 표했어요. 만식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태성전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어. 정만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다른 거래처를 쉽게 찾지 못할 테니까요. 한성부품 사장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태성전자의 새로운 조건을 통보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정만식은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태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었어요. 이 역시 그의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진행되었죠. 김 변호사님, 건물 매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 소유주가 처음에는 꺼렸지만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을 제시하니 동의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정만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료되면 곧바로 임대료 인상 통보를 해주세요. 3배로요. 며칠 후 정만식의 계획은 첫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전자는 갑작스러운 거래 조건 변경과 임대료 인상 통보로 혼란에 빠졌어요. 이미영을 통해 정만식은 회사 내부 상황을 상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태성전자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정태수 사장이 직접 모든 거래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조건을 고수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대요. 정만식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태성전자 건물 앞에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드나들고 택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아들에 대한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저녁 정만식은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할아버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만식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 다인이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다인이는 여전히 순수한, 그러나 조금은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인아. 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인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벤치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죠? 엄마가 할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거. 정만식은 말없이 다인이를 바라봤어요. 손녀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이상해요. 아빠는 계속 화내고 엄마는 울어요. 아빠 회사가 어렵대요. 정만식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복수가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다인아, 할아버지는 잠시 여행 중이야. 곧 돌아올 거야.
다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인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이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찾아요. 가야 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인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온 정만식은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김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성전자 건물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손녀 다인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복수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인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해. 정만식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그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태성전자의 내부 붕괴를 이끌어내는 것, 직원들의 이탈과 주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내일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거다.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컨테이너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식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의 복수가 절정에 달하는 날이었습니다. 태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준비는 끝났겠지요? 정만식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네, 정 사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주식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만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는 비밀리에 태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해왔습니다.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소액 주주들로부터 개인적으로요. 이제 그의 손에는 태성전자 주식 35%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이었지만요. 좋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정만식은 특별히 준비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을 한 후 택시를 불렀어요.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장군처럼 말이죠. 총회장에 도착한 정만식은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주주로 보였을 뿐이었죠. 이번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정태수가 단상에 올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곧 해결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 확보와 비용 절감을 통해. 그때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근 태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거래처 이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현 경영진의 무능함 때문은 아닌지요? 회의장에 술렁임이 퍼졌어요. 김 변호사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주주가 일어났어요. 의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성전자가 부도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태수는 땀을 흘리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회의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정만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래처 이탈, 임대료 인상, 그리고 이제 주주들의 불신까지. 태성전자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혼란에 빠진 사이 김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의장님, 저희 신성투자는 현재 태성전자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 의결권에 따라 이사회 재구성을 요청합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지난 2달간 저희가 매입한 주식 내역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더욱 큰 소란에 휩싸였어요. 정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 경영진 해임에 관한 찬반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다수의 주주들이 경영진 해임에 찬성했어요. 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주식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정태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패배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만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의 달콤함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정만식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정 사장님, 완벽했습니다. 이제 태성전자는 사실상 당신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날 저녁 정만식은 아들 정태수의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정태수가 내렸고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 서지현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서지현의 비난에 정태수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경매에 넘어간대. 이제 어쩌자고. 윤호는 어떻게 해? 학원비도 못 내게 생겼어. 정만식은 손주 윤호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식은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정 사장님, 태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 씨의 아파트도 경매 진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만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죠. 정만식의 다음 목표는 아들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집까지 빼앗아 그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오후 정만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전자 건물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태수였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CEO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태수는 정만식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정만식은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을 때는 그런 생각 못했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윤호와 다인이는 죄가 없잖아요. 정만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의 복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태수야. 내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내게 모든 걸 앗아갈 거야. 정태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만식은 창밖으로 아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군. 정만식은 중얼거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어요. 그의 복수가 그리고 아들의 몰락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정만식은 차창 밖으로 비에 젖은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비서 이미영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전자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만식의 소유가 되었어요. 신성전자로 이름이 바뀌었죠. 정 사장님, 오후 회의 자료 다 준비됐습니다. 정만식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승리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행복은 예상보다 훨씬 덧없었어요. 오늘 정태수 씨가 마지막 짐을 빼는 날이라던데요. 이미영의 말에 정만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의 아파트는 이제 경매로 넘어갔고 오늘이 퇴거 기한이었습니다. 차를 그쪽으로 돌려주게. 운전기사는 묵묵히 명령을 따랐어요. 정만식은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수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한 정만식은 차에서 내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가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태수와 서지현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의상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몇 개의 가방을 끌고 있는 모습이 정만식이 1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인아, 이리 와. 우산 쓰고 가자. 서지현이 손녀 다인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다인이는 조금 더 큰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윤호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다인이의 물음에 서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태수가 대신 대답했죠. 잠시 작은 집으로 가는 거야. 금방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정만식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장면이었어요. 아들의 완전한 몰락. 하지만 손주들의 슬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택시가 한 대 도착했어요. 정태수가 짐을 실으려 했지만 너무 많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의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호야, 몇몇 장난감은 두고 가야 할 것 같아. 정태수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택시가 떠난 후 정만식은 천천히 그들이 버리고 간 짐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장난감들, 책들, 그리고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죠. 정만식은 사진을 주워 포켓에 넣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자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일주일 후 정만식은 특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한 곳을 알아낸 그는 그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태수의 최근 활동이 어떤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만식의 요청에 김 변호사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정태수는 이제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현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요.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폐지는 안 줍나요? 정만식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더 지켜봅시다. 정만식의 눈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길 원했어요. 폐지를 줍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그런 경험을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만식은 아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정태수는 편의점에서도 해고되었고 이제는 실제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지현도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정만식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정점에 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실제로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는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아침 그들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정만식은 차 안에서 아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태수가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1년 전 정만식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구부정한 허리,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지친 눈빛까지. 정만식은 차에서 내려 조용히 정태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폐지와 빈 병을 모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성공한 CEO였던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느껴보는군.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정만식은 만족스럽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며칠 후 정만식은 다시 한번 아들을 관찰하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지현도 함께였어요. 부부는 함께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의외로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정만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정태수에게는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공평한 복수일까? 그날 저녁 정만식은 손주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호와 다인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의 복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손주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몰래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만큼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정만식은 중얼거리며 손주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익명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복수심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는 행동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만식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신성전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번창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존경했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식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손주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어요. 정 사장님, 오늘 약속이 있으십니다. 비서 이미영이 일정표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만식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정태수 씨에 관한 보고서도 도착했습니다.
정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매주 김 변호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폐지 수집으로 하루 평균 10,000원 정도 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지하 월세도 밀린 상태고요. 정만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딘가에서 아들이 수레를 끌고 폐지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 이후의 허무함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리고 손주 윤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놀림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정만식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윤호는 죄가 없는데 그의 복수로 인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의 복수는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정만식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그날 오후 정만식은 아들이 폐지를 모으는 지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태수야. 정만식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태수는 몸을 굳히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와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아니, 정만식 사장님. 정태수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그의 눈에는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지내나? 보시다시피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폐지 줍고 있습니다. 만족하셨나요? 정태수의 말에는 쓰디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어요. 정태수는 1년 전 그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라도 하길 원하세요? 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단지. 그때 골목 끝에서 다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태수와 정만식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다인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윤호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인이는 정만식을 발견하자마자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만식의 다리를 꼭 안는 손녀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인이는 여전히 그를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이리 와. 정태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다인이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놓지 않았어요. 윤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비록 작지만 아늑해요. 다인이의 순수한 제안에 정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손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다인아,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정만식의 어깨에 작은 손이 놓였어요. 윤호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인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모든 것을. 윤호의 말에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손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니 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정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태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정만식은 말없이 아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야, 내가 뺏은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정만식의 말에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의 제 상황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정만식은 다인이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의 다인이, 그리고 이미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된 윤호.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태수야, 나는. 정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려던 말은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난이었을까요? 그조차도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이미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태수의 말에 정만식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주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복수심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저녁 먹어요, 할아버지. 다인이가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정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손주들을 따라 걸었어요. 비록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정만식은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다시 정태수에게 넘겨주었고 집 역시 돌려주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오는 다인이의 목소리에 정만식은 미소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다인이와 윤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손주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주었어요? 다인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만식은 웃으며 수레를 가리켰어요. 오늘은 재활용병이 많구나. 윤호야, 이거 분리하는 거 도와줄래? 윤호는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병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지혜가 자라고 있었죠. 정만식은 손주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평화를 찾는 것이었을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정만식은 수레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뒤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